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로운 경찰 간부 시험 민법 총칙 강의를 맡게 된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인문특강부터 출발을 할 거고요. 인문특강 끝나고 아마 11월 달에 이제 기본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라고 하는 것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제 강사하고 수강생분들 사이에서 상호 신뢰, 서로 이제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빨리빨리 민법 실력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면 제가 하는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해서 공부도 하기 싫고 더더욱이 민법 총칙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저를 이제 믿고 제 강의나 교재를 보고 공부해도 전혀 관계없다 해서 필요할 정도로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인문특강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13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처음 했던 게 사법시험에서 강의를 시작했고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제가 수강생이 제일 많았고요. 변리사 시험도 제가 지금 수강생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노량진에서 법원 공무원 팀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제일 수강생이 많고요. 한 개 더 있는데 공인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아직까지는 1타가 아닌 이유가 시작한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요. 한 2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즉 제가 아마 대한민국 민법 시험 중에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수강생이 제일 많고 책도 제일 많이 팔리고 매출도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겁니다. 거의 다 저를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인문특강 듣고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제 강의하고 제 교재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면 필히 경간부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해보고 제가 경간부 시험도 열심히 해가지고 바로 1타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인문특강 여러분들 제가 왜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자연스럽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순서 보시면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이 아니고 민법 총칙이고 객관식이죠. 두 번째, 민법의 대표 4가지의 권리에 대해서 큰 틀을 보고 그 4개의 이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계약상 청구권, 그냥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 세 번째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네 번째가 민법제 7호 공조,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 이 4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이 4가지를 왜 인문특강에서 공부를 하느냐,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총 3회 강의고요. 총 3회 강의니까 총 9강 정도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강의를 한 타임을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길게 하면 듣다가 지겨워 재미없어 해가지고 잠깐 누르고 카카오톡 했다가 유튜브 갔다가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수험생분들 중에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어떤 강의를 듣든 절대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멈추는 버릇이 생겨버리면 제때 진도를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평균 한 강의당 40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총 36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럼 40분 열심히 듣고 한 30분 푹 쉬세요. 알겠죠? 또 듣고 푹 쉬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번 인문특강 같은 경우는 꼭 제 기본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다른 선생님 강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번 인문특강을 듣고 민법 총칙 강의를 듣는 거하고 안 듣고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짧으니까 공짜니까 한 번 듣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2-3번 들으시면요. 정말 민법 틀이 깍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 우리 시험 범위 민법 총칙부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마도 형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형법 총론 각칙이 있으니까
이 민법 총칙도 민법 중에 한 구성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은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소개팅을 갈 때도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보를 알고 가는 게 일종의 매너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을 시험 볼 분들인데 민법 총칙이 민법에 있는 한 부분이지 정도까지만 아는 건 조금 매너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민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때 민법 총칙을 공부할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구상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한 10명 정도만 남고 전부 다 사라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타노스 데리고 와가지고 딱 쳤어요. 다 없어지고 이제 10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은 한반도에 있고요. 한 명은 저기 알래스카에 있고 또 한 명은 저기 유럽에 있고 또 한 명은 아프리카에 있고 또 한 명은 뭐 탈레반 그쪽에 있고 막 그렇게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저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한반도에서 제가 옷을 홀딱 벗고 길거리를 뛰어다니든 말든 제가 밖에 있는 마트 가가지고 캔을 제가 빼와서 먹든 말든 제가 술을 먹고 운전하든 말든 제가 어떠한 법적으로 책임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한반도에 저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토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집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항상 모든 건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거든요. 함께 사니까 사냥도 같이 하고 애기도 같이 키우고 같이 고민도 하고 참 좋은데 같이 살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죠. 근데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거를 법학에서 싸움한다 해버리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좀 그럴싸하게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집단 생활의 시작은 곧 분쟁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쟁의 시작. 막 싸우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 다양한 분쟁을 단 하나의 법을 가지고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A, B, C, D라고 하는 법을 쫙 만들어 가지고 야, 이런 분쟁은 A, 네가 맞고 이런 분쟁은 B, 네가 맞고 이렇게 법의 분할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민법은 이 인간들의 삶에서 어떤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민법이냐면 동가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로맨틱한 그런 법이 민법입니다. 형법처럼 무섭지 않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 인간 사이에서의 분쟁 중에서 돈, 재산 관계의 분쟁, 그리고 사랑, 친족 관계에 대한 분쟁, 요 두 분쟁은 야 많고 많은 법 중에 다른 법 말고 민법 너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 민법은 인간 사이에서 생기는 분쟁 중에 재산 관계와 친족 관계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법이라고 하는 게 딱 존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법을 딱 만들 때 여러분들 여기로 오시면 우리 민법은 총 5개의 차트,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1편이 바로 우리 시험 범위인 민법 총칙, 2편이 물권법, 3편이 채권법, 4편이 친족법, 마지막에 상속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쟁 중에 재산 관계에 관한 분쟁을 주로 다루는 게 요 1, 2, 3편까지고요. 여기 있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게 4, 5편에 있는 친족 상속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민법 총칙이 시험 범위일 때 요 제일 끝에 있는 친족법하고 상속법은요. 정말 공부하다가 뭐 한두 개 정도 간단하게 개념 정도 알면 되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할 강의는 민법 총칙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별로 필요도 없는 4편, 5편 같이 이야기하면
불필요하게 시간만 늘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 4편, 5편은 제가 제끼고 우리가 공부를 조금씩 해야 될 1, 2, 3편에 국한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산관계에 대해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이른바 재산법이라고 부르는 1, 2, 4편을 제가 놓고 지금부터 인문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편과 3편에 보시면요.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법학은요. 전문 학문이기 때문에 일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물건이 뭐냐? 특정인이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권리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아마도 노트북 아니면 태블릿 아니면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핸드폰일 거예요. 그것들이 물건이에요. 그것들 여러분들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유 등을 하는 권리를 물건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인문특강 들을 때는요. 소유권만 떠올리시면 돼요. 내 핸드폰, 내 아이패드, 내 노트북 이렇게만 떠올려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정인이 어떤 아이패드 같은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물건인데 민법 책을 쓸 때 혹은 민법 조문을 만들 때 혹은 민법 판례에 대해서 설시를 할 때 매번 특정인이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고 쓰면 너무 길죠.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앞으로 특정인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너무 기니까 두 글자로 줄이자. 뭘로 할까요? 물건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채권은 뭐냐?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여러분들 어떤 수험서를 사기 위해서 책방을 갔을 때에 사장님 저 책 주세요. 사장님 저 책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정인이죠. 사장님도 특정인이죠. 우리가 그 사장님한테 책 주세요. 책 달라고 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 여러분들 커플 사이 있잖아요. A하고 이제 B가 커플인데 A가 B한테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특정인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는 채권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 그 자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의 객체는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뭔가 해달라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인 것이고 특정인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물건이다 라고 해서 주로 물건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물건법 2편이고요. 주로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채권법이라고 하는 영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 물건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똑같지는 않지만 어차피 둘 다 걸리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똑같은 소리를 계속적으로 2편에도 조문을 쫙 두고 3편도 조문을 쫙 두면 가뜩이나 민법은 조문이 엄청 많은데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미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과 채권법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추출해가지고 두고 있는 게 제1편에 있는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가지고 2편과 3편 물건법, 채권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을 추출해가지고 모아둔 게 제1편에 있는 민법 총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ax 더하기 ay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보면 ax 더하기 y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요 a가 공통적인 민총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x가 물건이 되겠고요. 물건법. 여기 있는 y 같은 경우가 채권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를 추출해 둔 게 민법 총칙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 시험 범위가 됐을 때에는 아주 애매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는 민법 총칙이 민법 조문집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봤으니까 말고 민법 시험에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더 많죠. 민법 있는 시험이. 대표만 제가 다 모았는데 첫 번째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요. 민총, 물권, 채권, 친족 다 들어가요. 시험 범위가. 법행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자, 이제 집중. 변리사 시험부터는 민총, 물권, 채권까지만 들어가고 친족 상속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민총과 물권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노무사 같은 경우도 민총하고 채권법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세무사의 경우가 민총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소방간부도 민총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우리 경간부 시험도 민총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딱 봤을 때에 우리가 여기니까 물론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보면 좋죠. 근데 경간부 시험에서 민법 총칙은 제일 중요한 게 가성비 있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민법 총칙에 투자해야 될 시간을 최소화해가지고 남는 시간을 형사법이나 다른 과목에 투자해서 시험 붙는 거지. 민법 총칙 약을 펼쳐가지고 1년 중에 6개월을 민법 총칙을 공부하고 나머지 기간을 다른 과목에 공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짓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강약이 필요한데 제 느낌상 이 경간부 쪽에서 강사님들 사이에서 누가 1등이 되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일까라고 하는 부분은요. 누가 가성비 있게 짧고 야무지게 강의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누가 시험 범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지를 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나눌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소방간부 시험하고 세무사까지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왜?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두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민법 총칙 내용이기도 하지만 절반 정도는 시험 범위가 아닌 물권법, 채권법 주제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내가 출제하면 욕 먹겠는걸. 혹은 이건 조금은 물권, 채권과 연관된 부분이지만 서도 이 정도는 출제도 괜찮겠는걸 이라고 고민을 한 부분이 요 두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하고 소방간부 시험의 민총은 철저하게 거의 90% 이상 분석을 해가지고 기출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민총하고 간평 민총까지는 필수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민법 총칙의 문제지만 그 지문이 민총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조금씩 선별해가지고 완전 100점을 노리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따로 조금씩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할 거냐? 그걸 여러분들 강사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라고 하는 게요, 어떤 설명만 해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범위를 딱 정해주고 그 부분 내에서 강사가 책임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 만들고 그 자료 주면서 이것만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좋은 강사거든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일단 기억을 하자. 그러면 이 고민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간부 시험의 민총 강의는 처음 하지만 여러분들 소방간부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간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법원직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법원직 민총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매번 듣지 말라고 해요. 왜?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불구하고 제가 감사하게도 굳이 또 제 강의를 결제해가지고 시험 또 많이 붙으시거든요.
그럼 또 결제를 하면 또 제가 어떻게 또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꾸준하게 전화 같은 걸로 상담을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이 고민이에요. 민법 총칙이 이게 물권법이랑 채권법이랑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권법, 채권법을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예.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할 게 많고 또 아예 안 해버리니까 또 시험 문제 풀 때 막히는 게 많으니까 물권, 채권법의 경우도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공부를 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민법 총칙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물권, 채권의 공통적인 내용들로 구성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 계속 반복해버리면 내용이 더 꼬이게 되고 사람들이 더 싫어하니까 물권법하고 채권법에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추출해가지고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게 민법 총칙이다. 따라서 민법 총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물권법과 채권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책을 읽을 수 있고 조문을 읽을 수 있고 판례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물권법과 채권법 내용도 조금씩 필요한데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도 봐도 물권법과 채권법 지식을 전혀 모르면 맞출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실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수험생은 항상 시간과의 전쟁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 투자할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인문특강에서 제가 가장 중시 여기고 열심히 할 게 뭐냐면 민법의 큰 틀을 세우기 위해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의 권리를 중심으로 민법 체계를 세워드리면서 그와 동시에 민법 총칙에서 필요한 물권법하고 채권법의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딱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물권법, 채권법을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이 그냥 나중에 출갈된 민법 총칙 책 가지고 계속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 인문특강을 듣고 민법 총칙 책을 펼쳐서 첫날 수업 들으면 개야 눈이 떠요. 아, 민법 총칙이 되게 어렵지 않고 할만하겠구나 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상담이 제법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경간부 시험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민법 총칙을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번 이번 인문특강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이번 인문특강 듣고 한 70% 이상 이해되시면요. 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민법상 4개의 청건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해볼게요. 자, 원고갑이란 말이 있고 피고을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법에서는 피고인이고 검사지만 민법에서는요. 원고 피고거든요. 민법은 피고인 아닙니다. 그냥 피고라고 부릅니다. 해서 원고가 뭐냐? 소송을 제기한 자. 소를 제기한 사람. 제기한 사람. 그럼 피고는 뭔가 당했다. 피고는 소제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소제기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절차에 대한 법이 이제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때 원고갑이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 저는 을한테 어떠어떠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을이 저한테 안 줍니다. 판사님, 을한테 빨리 저한테 주라고 명해 주세요. 라고 갑이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피고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상이 별로 안 좋죠. 지금 빡친 거예요. 목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좀 화가 난 거예요. 판사님, 저는 갑한테 그렇게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은 분명히 을한테 권리가 있다 그러고 또 을은 갑한테 저는 그런 돈이나 물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갑한테 줄 의무가 없다고 하죠. 이게 바로 법률상 분쟁 중에서도
재산관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은 요 갑하고 을 사이의 재산관계의 분쟁에 대해서 자기의 뭐 종교적 이유, 자기의 뭐 개인의 취향 등에 근거해 가지고 판결 선고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 근거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근거해 가지고 내린 판단을 이제 판결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갑이 저 을한테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갑이 을한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파고들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민법 총칙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권리를 야무지게 정리를 해버리면요. 나머지 그런 뭐 이상한 권리들은 손쉽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권리가 민법상 4대 청구권이 첫 번째가 계약상 청구권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지 민법 총칙을 이해한 거예요. 근데 우습게도 이 계약상 청구권을 갑이 을한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첫 단추는요. 민법 총칙에 있는 게 아니고 채권법 가야 나와요. 네. 두 번째가 여러분들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 건데 네가 왜 가지고 있어? 빨리 돌려줘. 이것도 민법 총칙 이해할 때 꼭 필요한 권리인데 희한하죠. 물권법에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우도 민총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채권법에 있고요. 마지막 4번 여러분들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 가지고요. 폭행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금 내놔 라고 하는 권리도 매우 중요한 권리고 민법 총칙에서 맨날 나오는데 저 뒤에 채권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이 4가지를 알고 있을 게 필요하고 제가 이 4가지를 설명드리면서 민법의 틀도 세워드리고 민법 총칙 내용도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방법 부분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이해하고 암기의 부분인데 지금부터 이제 인문특강 들을 때 이해하고 암기는 병행,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해를 해놓고 암기를 할 수 있고 암기해놓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해 먼저 해놓고 암기할 내용도 있다. 암기 먼저 해놓고 이해할 것도 있다. 순수하게 암기만 할 것도 있다.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민법 총칙 기본 강의를 할 때는요. 이걸 알려드려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짧게 치고 암기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 여러분들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 같은 경우는요. 먼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라. 즉 어떤 사례 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민법 총칙 기본서에 담긴 내용은요. 그 서술이 대체적으로 매우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분량으로 많은 사례 등을 포섭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된 서술 때문에 책을 읽어도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민법이 되게 어렵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비진이, 차고, 통정 무슨 소린가 싶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어떤 사례에 근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수업 들으시면서 그 이후에 민법 총칙 책을 읽을 때 그 사례로서 설명했던 갑을병 이야기를 기본서 문장에 대입해 가지고요. 문장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민법 총칙이 한결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4개 권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약상 청구권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암기와 이해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핵심부터 볼게요. 요 사진기 마크가 있는 부분은요. 머리에 그냥 집어넣을 만큼 반복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다른 거 말고요.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요 2 문장을 그대로 외워버리세요.
1단계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고 2단계 성립된 계약이 유효할 것까지 하신 다음에 밑에 거부터 1단계 성립 요건이다. 계약이 성립해라. 지금 보면 모르겠죠, 여러분들. 괜찮아요. 불성립했을 경우에는요, 1단계를 통과도 못했기 때문에 2단계로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필기시험 안 됐을 경우는 체력이나 면접시험 보러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불성립했을 때에는 2단계로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1단계 갑하고 을 사이에서 뭔가 막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면 중요한 말,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1단계를 통과했지만 2단계로 넘어가서 더 디테일하게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립했을 때에는 2단계로 넘어가자. 2단계로 갔을 때의 효력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총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약이 유효하다. 있을 유자거든요. 그 말인즉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계약이 유효하면 효력이 있으니까 계약상 효력에 근거해가지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라고 부르고요. 효력이 없으니까 뭐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 못할 거예요. 세 번째,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가 뭐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돼가지고 못한다. 이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민총의 3분의 1입니다. 1단계 성립 요건부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민법에는 무수히 많은 계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매매 계약이고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 적어도 한두 번씩은 하는 게 매매 계약이죠. 커피 매매 계약, 연필 샤프 매매 계약 다 매매 계약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매 계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매매 계약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매도인이고요. 물건을 구입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분들이 매수인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매매 계약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다. 카톡 창을 보시면요. 갑이 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갑이 보냈겠죠. 을님아,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나온 거 맞죠? 90에 구입하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을이 좋아요. 제가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거. 갑이 을한테 제 아이패드를 당신이 90에 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른바 청약이라고 불러요. 살래요? 하니까 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 바로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약과 승낙이 탁 맞아가지고 이른바 합치가 되면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의 성립이 일단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보시면 을님아 아이패드 90에 살래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라고 합치까지 하게 되면 그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의 성립이 된다. 그때 바로 성립 요건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치 여러분들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객관적 합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참 어렵죠.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말은 인적 합치, 인간끼리의 합치를 말하는 거고요. 객관적 합치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합치를 말하는데 제가 이거는 그 다음 차트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사안의 경우는요, 다 합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는 요건 전부 다 충족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의 성립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아직은 모른다. 왜? 성립했을 때 아마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100%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1단계를 통과해서 요 경우는 2단계로 간다라고 이해를 할 문제이지,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니까 무조건 언제나 항상 always 할 수 있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립했으니까. 그러면 자, 이제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 3가지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성립이 부정된다라고 하는 말은 불성립. 그럼 다시 여러분들 핵심을 떠올려 준 다음에 불성립이 됐을 때에는 쉽게 1단계를 통과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니마 그 다리를 건너면 안 돼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왜 성립이 안 되느냐? 첫 번째 보세요. 똑같아 보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 요 1이 이제 상대방 을이 카톡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여러분들 승낙한 적 있나요? 없죠. 해서 이 경우는 승낙을 한 적이 없다. 그럼 분명히 김동진이 방금 말하기를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고 둘 사이에서 합치가 됐을 때 매매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건데 을이 승낙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불성립이구나. 불성립이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사진은 이건 성립 같은데 다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네요. 아이패드 90에 살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을이 승낙했는데요. 하시면 안 돼요. 디테일에 지금 악마가 숨어 있죠. 분명히 갑이 을한테 90에 살래요 했는데 을이 내고를 지금 했죠. 80에 살게요. 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안의 경우, 이 경우는 일로 올게요. 청약이 있었죠. 청약 오케이. 더하기 승낙도 있긴 했죠. 근데 합치가 없죠. 합치가 없다. 지금 무슨 말이냐? 다시 앞장 보시면 청약 더하기 승낙 더하기 합치의 내용 중에 객관적 합치의 뜻이 뭐다? 내용. 여기 있는 카톡 다시 보시면 갑이 을한테 90에 살래요. 네, 좋아요. 90콜. 그러니까 매매 대금 90만 원으로 내용의 합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니까 분명히 갑은 을한테 청약하기를 90에 살래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을이 80에 살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적 합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내용에 대해서 합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승낙, 합치까지 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두 번째 사안의 경우는 내용적 합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계약이 불성립이다. 그러면 2단계로 갈 필요 없이 매매계약 성립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기해서 아이패드 달라 이런 말들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채팅창을 보니까 3명이 있네요. 3명 있죠. 분명히 갑이 을님 혹시 제 아이패드 90에 살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청약이고요. 승낙이고요. 90, 90이니까 두 개 합치가 됐으니까 요 경우는 계약이 성립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병. 갑은 을한테 물었어요. 을아, 맞죠? 을님 아이패드 90에 살래요? 했으면 을이 답을 해야지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안은 갑이 을한테 물었는데 네, 좋아요. 제가 살게요 라고 했던 분이 누구? 병 아니겠습니까? 병.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지만 이 경우도 합치가 없죠. 청약 존재하고 승낙도 존재하지만 합치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 앞장에서 여러분들 합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 내용의 합치가 있고 주관적 인적 합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적 합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으면 을이 갑한테 승낙을 했을 때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따라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는데 같은 채팅방에 있었던 생뚱맞게 병이 제가 살게요 라고 해봐야 인적 합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계약의 성립이 부정돼 버리면 불성립이기 때문에 다시 핵심으로 가서 불성립이 됐을 때는 그냥 계약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계약상 청구권, 아이패드 주세요, 매매 대금 주세요 란 말 자체를 아예 못한다. 밑에 있는 2번까지 갈 필요가 없다. 말고 청약, 승낙, 합치, 인적 합치, 내용의 합치까지 다 인정되면 1단계 통과했기 때문에 2단계로 가가지고 그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취소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1단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딴 거 다 까먹어도 청약, 승낙의 합치, 인간의 합치, 내용의 합치가 필요하다. 이게 다 충족되면 1단계 통과했으니까 2단계 요 셋 중에 한 개라도 X가 돼버리면 불성립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고 2단계로 갈 필요 없다까지 빨리 정리하시고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